얼마 전에 한국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제선거감시단의 파견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식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고든창 박사가 미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예이츠라는 분이 이미 지난 토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 있었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저도 이틀 전에 영상으로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친트럼프 마가 진영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싱크탱크 중에 하나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관이고요. 그 기관의 수석 분석가가 바로 스티븐 예이츠입니다. 근데 당시에 저는 이 스티븐 예이츠가 온다고 해서 이 사람 혼자 오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고든창 박사가 한 말을 보면 이 프렌드가 아니라 프렌즈라고 해서 계속해서 복수형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SNS 글에 드러난 것은 이 스티븐 예이츠 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립니다. 당초 선관위에서 거절을 했었던 미국의 선거감시단이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온다고 합니다. 여기 NNP 뉴스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의 선거감시단이 거부하더라도 보관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공식적으로 파견이 확인이 되었어요. 보관이라는 뜻은 저도 그냥 다른 방안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제대로 좀 뜻을 찾아보니까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는 생각이나 계획 이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파견된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관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을지는 저희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이 선거를 감시를 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 같고요. 정말 감사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공명선거를 보장하라라는 외침에 이거는 우파든지 좌쪽이든지 거절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도대체? 이걸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요. 이번에 오는 멤버들이요, 굉장히 아주 화려합니다. 저번에 한국에 오셨던 그 단현명님,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는데, 그 모스탄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전 국제사법 대사를 지내셨던 한국 출신의 미국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국가안보 및 선거 전문가인 존 밀스, 미국의 전 대령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방송이나 이런 것도 계속 하셔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님조차도 이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듣는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그 미국의 마가 진영과 특히 우파 측에서 역시나 영향력이 아주 큰 사람이고요. 선거 기계와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전문가인 클레이 파리크라는 분도 오십니다. 그리고 또 CPEC 아시죠? 미국의 보수주의 행동회의고, 트럼프 대통령님도 매번 참석을 하시는 미국 보수 측에서는 가장 큰 연합인 이 CPEC에 한국 지부가 있습니다. 바로 KCPEC인데요. 그곳의 대표이신 그랜트 뉴섬이라는 분도 오신다고 합니다. 여기 이 파견단의 단장이 몰스탄 대사님이고 부단장이 존 밀스 대령님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이 고든창 박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에 오시지는 않는 것 같고 미국에서 이 좀 중개 역할을 맡으신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각종 통역관이나 미디어 관련한 전략가나 실력 있는 기술 인력이나 미국 언론사 기자팀들도 같이 이제 동행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변호사님들과 같은 여러 미국의 법률가들과 선거 전문가들도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사전투표 기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안 할 거기 때문에, 본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딱 6월 3일 그것만 머릿속에 있었는데 사전투표 기간이 29일, 30일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24일 날 해가지고 미국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고요. 주말쯤이죠. 토요일쯤 출발하면 아마 한국 시간 일요일쯤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한국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에 도착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 활동들이 각종 여러 언론사들, 특히 미국의 언론사들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리고 인플루언서들까지 해가지고 요즘 언론보다 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보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거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티븐 예이츠,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 먼저 한국에 와 계십니다. 지난 토요일에 이분은 먼저 오셨어요. 이미 미국의 오리건주에서 출발을 해서
서울에 도착을 해 있다라고 고든창 박사님이 직접 SNS 글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모스탄 대사님이나 존 밀스 대령님을 필두로 한 이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관위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한국에 와서 스티븐 예이츠, 이 헤리티지 재단의 활동과 아마 함께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박주연 변호사님의 글이에요. 처음에 미국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그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스티븐 예이츠 그쪽이신 것 같고요. 올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분들 모스탄이나 존 밀스 대령 그쪽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미국 친구들과 황교안 후보가 함께하는 공식 일정들까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도착하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급박하기 때문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실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와 계신 것만 해도요, 저쪽 세력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영향력이 있다?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선거 관련해서 이 네트워크 전문가들이나 변호사님들, 이런 분들이 대동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런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이나 주독미군이나 이런 걸 파견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수가 적국에 비해서 월등히 많지는 않더라도 미국이라는 여러분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감히 미국을 건드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즉 억지력이 생기는 거죠. 이번에 파견되시는 분들도 그에 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있겠고, 제발 좀 이 선거가 여러분 저와 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제발 좀 이 선거가 제대로 감시가 되어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걸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요.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이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번 선거 쪽뿐만 아니더라도 그 미국의 국무부에서 또 우리와 관련이 어느 정도 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국무부죠. 현재 트럼프 2기 내각의 실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무부 장관인 마코 루비오 장관이 직접 밝혔는데요. 어제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한국계인 영킴 캘리포니아 주 공화당 의원이 여러분들 이분은 주미대사로도 이제 거론이 되셨던 분인데 제가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어요. 이 공화당 의원이 북한 인권 특사를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루비오 장관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루비오 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적절한 사람을 찾고 인사 검증을 통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 인사를 위한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 우리는 초반에 차관보와 다른 상원 인준이 필요한 자리에 임명을 우선해 왔다. 우리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의도는 법이 요구하는 대로 누군가를 임명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무부 소속으로 해서 그 북한 인권 특사가 있습니다. 예전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줄리 터너라는 사람이 대사격으로 해서 그 자리를 맡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공석이에요. 그리고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특사를 임명을 했었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님이 직접 임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그 후임을 임명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6년 동안, 무려 6년 동안 공석이다가 저번에 줄리 터너라는 사람이 또 바이든 행정부 때 하다가 지금 또 공석이에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하고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또 공석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인데요. 북한 인권 특사를 새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인사권을 행사하겠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좀 더 많은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그 북한의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인권입니다. 사실 이거는 그 좌쪽 사람들도 참 모순이에요. 그렇게 본인들이 인권 외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막상 가장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 우리나라 위에 있는 저쪽에 대해서는 같은 인권에 대한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지 못하는가?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 지금 한두 해 나온 논쟁이 아니죠. 한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인권 특사를 새롭게 이번에 트럼프 2기 내각에서 임명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부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대북 압박 수단을 재정비하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 말 나왔었던 소식이에요. 미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에 저도 영상으로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님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셨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트럼프 1기 때도 그렇고 그 베트남 쪽에서 정상회담이 있었죠. 그때도 의아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아니 트럼프 대통령님은 중국을 그렇게 때리면서 왜 중국과 거의 한 몸인 북한과는 그렇게 대화를 하자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도 예전에는 그랬었는데요. 사실 이게 트럼프식 외교 전략이기는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북한을 중국에서 떼어내기 위한 지정학적인 이간책이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에서 떼어내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게임 체인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라고 일기 때도 이런 이야기가 전략 분석가 쪽에서는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국은 계속해서 이제 때리면서 아주 집중적으로 관세도 그렇고 뭐 시장 개방이나 이런 카드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때리면서 그 옆에 있는 친구에 대해서는 대화하자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편만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김정은의 태도에서도 드러났었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이야기였는데 이걸 또 어떻게 우리 국정원이 알아내가지고 측근들과의 자리에서 일본이 100년의 적이면 중국은 1000년의 적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로 더 깊게 들어가면 오히려 이 중과 북은 사이가 안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북한을 실드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저는 북한에 대해서 그냥 중국 집 지키는 강아지다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을 물면 이건 또 상황이 완전히 국제정치적인 면에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거죠. 또 트럼프 대통령님은 아시는 것처럼 각종 카드를 가지고 상대국과 협상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언론이나 이런 뒤쪽에서는 엄청나게 칭찬을 해도 막상 앞에 나가면요, 그냥 대놓고 좀 지르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님을 좀 안 좋게 많은 곳에서 묘사를 하기도 하죠. 이번 북한 인권 문제를 또 특사를 임명하고 건드리는 순간 이런 움직임, 트럼프식 외교가 또 나올 수 있다라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도 아니고 가장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님과 시릴 라마포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남아공 대통령 면전에 대고 그 남아공에서 백인 농부들에 대한 어떤 그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가지고 공개적으로 해명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인권 문제를 가지고 건드린 거죠. 이런 남아공 같은 경우는요, 아직도 이런 식의 그 인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그 흑인들 사이에서 반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백인 농부들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막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검열을 피하고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님이 이 사건을 가지고 남아공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도중에 본인의 참모들에게 말을 해서 이 의혹을 다룬 영상을 상영을 해라 지금 이 자리에서 라고 직접 지시를 했고요. 이걸 미리 준비한 거예요. 영상을. 이 영상에서는 백인 농부들의 땅을 빼앗자 라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 도로 양옆에 흰색 그 십자가를 세우고 막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완전히 네 그렇죠. 이 영상을 틀면서 트럼프 대통령님은 직접 이 백인 농부들의 편에 서서 이들 상당수가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남아공 측은 이 영상 시청 도중에 당혹감을 감추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아공 대통령은 이 영상에 대해서 나는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남아공은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원래 미국과 이렇게 회담에 나섰냐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광물이죠. 히토류입니다. 남아공에도 이 히토류가 굉장히 많고 또 생산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 히토류를 포함해서 미국 경제 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광물이 우리는 있다, 자원이 우리는 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국에게 경제 협력을 하자 이렇게 나선 게 바로 지금 남아공의 스탠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님과 남아공 대통령이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의 니즈랑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히토류 때문에 날리고 전 세계에서 이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 트럼프 대통령님은 계속해서 이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아공도 그런 차원이고, 여기서 미국이 말씀드린 것처럼 히토류가 급하긴 하거든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그 수출 금지 때려버리니까 지금은 풀렸습니다. 지금은 풀렸는데 금지 때려버리니까 바로 그냥 좀 비상이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미국 기업들은요, 그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문화냐면 그 재고를 쌓아놓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재고뿐만 아니라 그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들도 쌓아놓지 않는 그런 미국의 기업들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장을 해놓고 그 요소수 같은 부분도 저장을 해놓곤 하는데 이거를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해놓지는 않으니까 막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바로 남아공 대통령 면전 앞에서 이런 영상까지 틀어버리든, 이게 바로 트럼프식 외교의 한 극단적으로 단순화한 예시예요. 이 극단적으로 단순화라는 말이 이번 토론에 좀 또 등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들을 때마다 웃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유행어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아무튼 이 자리에는 그 일론 머스크도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그 일론 머스크도 미국 출신이라기보단 원래는 남아공 출신이에요. 국적도 그 남아공 출신이고, 그래서 이 미국 언론들도 이 정상회담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외교적 정상회담의 형식이었지만 사실은 공개적인 압박의 장이었다. 남아공 현지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함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식 외교를 이해를 해야 앞서 북한에게 하는 외교나 이런 부분이 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적으로 큰 그림을 봐야 그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이 판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그 국제 감시단이 들어오고 미국 측에서 더 움직임이 있으면 더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 여러분, 지금 그 김문수 후보의 그 선관위 관련한 그 공약이 나와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선관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를 하겠다. 선관위만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지금 막 저쪽에서는 이제 감사원의 감사도 거부하고 막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이 외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서 특별감사위원회를 신설을 하고 중앙 시도선관위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하겠다 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관련해서 상호주의 원칙.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국적, 아시죠? 어딘지? 그 국적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살고 이렇게 뿌리를 내리면 투표권을 이제 부여를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쪽 나라에서 투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주의 원칙으로 해서 둘 다 막아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이 투표를 해야지 왜 외국인이 와서 우리나라에 산다고 그 투표권을 주는 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쭉 이렇게 탄핵 정국을 이어오면서 이 사법부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 헌재에서도 계속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증거를 제출하고 이런데도 다 기각이 됐었던 그 이유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바로 대법관들이 이 선관위원장을 겸직을 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고, 이것은 여러분 정말 저도 잘못됐고 폐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나 이런 후보들 측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길 바랬는데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그리고 시도 선관위 원장의 이 법관이 이제 겸직을 하는 거.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선관위원장 출신이고, 그리고 노태학 같은 경우도 여러분 아시죠? 중앙선관위원장 노태학이 지금 대법관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이 선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판단을 요청하면 본인이 본인을 재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오게 되는 거죠.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건데, 이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이
중앙시도 선관위 원장의 법관 겸직을 금지하겠다라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여러분들 많은 어떤 그 부패가 있고 이런 것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파헤치는 그런 이번 대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리서치뷰 같은 곳에서도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괜찮게 나왔지만 아직은 많이 부족한데 그 안일원이라는 분이 많은 곳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하십니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을 약간의 디스를 하는 유구라, 바꾸라, 꼬꾸라라고 해가지고 뭐 유구라는 제가 누구를 말하는지 여러분 그 유시민을 말하는 건가 하고 그 바꾸라는 또 다른 저기 박시영 그쪽 여론조사 기관을 말하는 것 같고 꼬꾸라는 여러분 그 여론조사 꽃 김어준이 하는 거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데요. 일단은 안일원이라는 분이 이번에 여론조사 리서치뷰 사장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는 올라가고 있고 이재명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추세를 더 잘 유지해서 지금 2주 남은 상황에서 뭐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 쭉쭉쭉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고정 댓글로 이 우파 유튜브들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여러분들 도움 요청 좀 계속해서 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좀 부탁드리고요. 이 생태계를 지켜야만 앞으로도 뭐 대선이든 대선이 끝나든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자유를 향한 이 목소리가 좀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또 활동도 하고 영상도 만들고 라이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